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1건으로 늘었는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제2요구안을 제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에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무엇이냐며 제2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사법에 이어 법안 2건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모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가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이른바 13조 현금살포법은 미래 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걸 두고 후폭풍이 거세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표현이라고 거듭 비판했는데 일각에서는 전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을 의식해 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 발언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 의원이 지난 14일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건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두고 한 발언이었는데 막말이란 비판이 계속되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 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거짓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야 갈등은 늘 있었지만 국민이 보는 생중계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언급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죠. 징계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미래,
민생을 위해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자신이 평생 욕설 한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정부 여당이 고인의 명예를 매도해 참기 어려웠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지난 대정부 질의 때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간이라고 비난했던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싸잡아 선거 전략 차원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추정용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딸 다혜 씨 가족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제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가족 주거비 등을 서 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서 씨가 취직된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서 씨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돈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고자 유송아 청와대 전 춘추관장과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결론 없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두고 검찰이 늑장을 부린다거나 전 정권 먼지털이를 한다는 여야 양쪽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 고산면 37.6도, 서울 34.3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27도, 낮 기온 35도로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주말까지도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보인다며 긴 더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 고등학교가 하나둘 개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할 걸로 예상되면서 학교마다 다시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폭염에 당분간 에어컨을 켠 채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큰일입니다. 이미 개학 전부터 어린이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서 거의 온종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유행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은 급하게 방역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소독 등 방역에 25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법정 전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다만 격리가 의무가 아닌 만큼 등교 중단을 학교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개학 뒤 일선 학교의 방역 상황과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형제를 통해 퍼질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생아들 계속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제 코로나에 처음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영유아들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학원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모르는 채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 유행 시기엔 교실 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확보하고 일부를 이번 주에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5, 6월 사용량의 10배 정도를 확보해놨지만 예측보다 사용량이 급증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도 구매해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위주로 예방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채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안정세를 찾던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동문시장 채소 가게 골목입니다. 한두 명의 손님만 있을 뿐 대체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기도 했지만 손님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치솟는 채소값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혹 오는 손님도 선뜻 물건을 고르지 못합니다. 여름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채소 소매 가격을 보면 주요 품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애호박은 1년 전보다 63.7%, 당근은 54.4% 올랐고 청양고추와 양파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오이와 적상추, 시금치, 파프리카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지. 그전에 5,000원짜리가 10,000원이라 만 원에도 별로 어서 배추 이런 거 다 비싸서 뭐 우리 같은 사람 못 사 먹어.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물건은 안 들어오지. 제주도 물건은 나가버려서 없지. 그러니까 있는 것만 활용하려면은 모자르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 특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 경제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공급 확대 방안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한 수급 안정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승폭과 거래량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지난 8일 나온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른바 88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뒤 처음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0.32%. 직전 2주 주춤했던 오름폭이 다시 뛰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무려 0.63%나 올라 10년 11개월 만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강남 11개 구가 0.37%, 강북 14개 구도 0.27% 상승했는데 수도권 전체의 상승률도 0.18%로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도 폭발적입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뒤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져 6월엔 7천 건을 돌파하더니 7월 거래량은 이달 말 집계가 완료되면 9천 건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지만 아직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나 이런 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건지도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올 초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그게 상승에 대한 기제가 막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상승세가 더 심해질 것인가인데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의 88 대책이 올 가을부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을부터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제도들이 이제 8월, 9월
10월 이런 정도에서 시행 계획들이 있거든요. 만들 거라는 걸 설득을 해서 수요자가 의사결정을 지금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더욱이 85제곱미터 빌라 매수자도 무주택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과의 균형 회복도 기대되는데 관건은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얼마나 확실히 실행하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커지면서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과 가계 순자산에 이어 수출액에서도 올해 안에 일본을 앞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평균 소득을 뜻하는 1인당 GNI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36,194달러로 일본보다 401달러 많았습니다. 일본의 국민소득은 한때 5만 달러를 넘었지만 장기 불황을 겪으며 3만 달러 중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도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18만 6,100달러로 일본보다 3,500달러를 앞섰습니다. 수출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을 14억 달러 앞서며 일본과 격차가 35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경제적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강국 일본에 대한 추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 올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으리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을 18계단 앞선 20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K-팝 위상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70%가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경제 문화적 성과에 바탕을 둔 자신감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도와주던 파출소 직원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새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신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관내에 있는 파출소. 지난 14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A씨가 술에 너무 많이 취했다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겁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를 귀가 조치하기 위해 직업과 이름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옥신각신 언성을 높이던 A씨. 결국 파출소 직원 3명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록 상황이랄지 이런 것도 다 얘기가 좀 사건이 어쨌든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를 시켰어요.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앞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물론 신임 조지호 청장도 서울청장이던 시절 음주 모임 등 현장에서 일탈을 경계해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던 상황. 하지만 신임 경찰청장 취임 나흘 만에 이 같은 내부 비위가 알려지면서 기강을 다잡겠다는 지도부의 경고는 그저 말뿐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8살 강무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무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진행된 만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고 훈련병의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지난 5월 YTN이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직원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2명의 피해자 중 1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이 작업 중에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손 상태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날에는 손이 조금 부은 상태였는데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에서는 오른손 피부가 이미 상당 부분 괴사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이용규 씨는 X선에 의해 관절과 뼈까지 피폭된 상태라 손가락을 구부리는 등의 움직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피부 재생 치료를 일단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뼈가 아마 못 버틸 거라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씨는 사고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선 피폭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오른손은 확실하게 들어갔고 10초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오른손에 지금 피폭된 수치가 94시버트의 최대 맥시멈이 123시버트고 최소 미니멈이 68점 몇 시버트가 나왔어요. 또 사고 당일 바로 피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당 기계에서는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터락이 있어 당연히 방사선이 차단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락이 걸려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엑스레이가 꺼질 줄 알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인터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터락이 안 꺼졌고 그래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당한 거거든요. 이 씨는 현재 산재는 인정받은 상태이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캠핑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는 사고가 난 걸 뻔히 보고도 사라졌는데 누리꾼들은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하얀색 캠핑카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예상치 못한 끼어들기에 놀라 급하게 핸들을 돌립니다. 화물차는 곧장 도로를 이탈해 중심을 잃고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앞유리가 박살나면서 화물차 기사는 창밖으로 반쯤 튕겨나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대형 강철 코일까지 나뒹굽니다. 위태로운 순간 캠핑카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현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충남 당진시 송화급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12일 낮 12시 반쯤 화물차 기사 50대 A씨는 다리골절 등을 당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 운전자 60대 B씨는 화물차가 전복된 걸 알고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미에서 사고가 난 건 인지했지만 자신의 차선 변경 때문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직접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된다며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딪혔던 부딪히지 않았던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죄,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또 B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리하게 바꿔치기를 한 이유는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집에서 함께 고개를 꺾어가며 술을 마시는 두 30대 남성.
이후 둘이 탄 흰색 승용차는 2개 차선에 걸쳐 위태롭게 달립니다. 그렇게 앞에 있던 트럭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차량. 사고가 나고 운전석에 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렸고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들여다본 차량 블랙박스에선 사고 직후 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CCTV 영상까지 확인한 결과 차에 탈 때 운전석에 타는 것도 검은 옷이 아닌 흰 옷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술집 CCTV 등으로 특정된 실제 운전자인 흰옷 남성의 음주량은 무려 소주 2병. 둘 다 술을 마셔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이유는 차량에 든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검은 옷의 남성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만큼 보험 적용을 고려해 검은 옷의 남성이 하지도 않은 운전을 했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보험 사기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검찰로 조만간 넘길 예정입니다. 또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단속 회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악성 음주운전은 끈질기게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북 포항시 북구 지경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40대 남성 A씨가 실종됐습니다. 바다에 오토바이가 뒤집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소방등과 함께 야간까지 실종자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여름철엔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요. 특히 올여름 장마 뒤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근 울산의 벌집 제거 신고 건수도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창문 옆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말벌 종류 중 하나인 쌍살벌의 벌집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방호복을 입고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살충제를 뿌리자 벌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소방대원이 손으로 직접 벌집을 떼어냅니다. 장마가 끝난 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7월 들어 급증하더니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8월엔 하루 100건가량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탓에 지난해 여름보다 벌집 제거 신고가 2배가량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말벌에 쏘일 경우 가려움과 함께 숨이 가빠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섣불리 다가가선 안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벌집 발견 시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119에 곧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시 카드 등으로 재빠르게 긁어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 후 얼음 찜질해 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를 할 때도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한때 고급 벼 품종으로 여겨졌던 코시히카리나 아키바레 같은 외래 벼 품종이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품질이 뛰어난 국산 품종이 속속 개발돼 외래 벼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작업을 마친 쌀이 포대에 담겨 차곡차곡 쌓입니다. 국내 최고 쌀 브랜드로 평가받는 임금님표 2000쌀로 전량 미국 수출 물량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천에선 대부분 일본 벼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아키바레를 재배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농진청 주도 아래 소비자와 지자체,
농업인 6종가가 함께 참여하는 벼 6종 프로그램으로 전기를 맞았습니다. 기존 외래 품종의 약점이었던 쓰러짐과 병충해 문제를 해결하고 밥맛을 크게 개선한 순수 국산 품종 해들과 알찬미를 개발한 겁니다. 소비자가 밥맛이 좋으니까 갖다 잡수면 이런 쌀이 어디 있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저는 해들 알찬미를 잘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도 악기 발해 때보다 알찬미를 재배했을 때 헥타르당 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천의 지역 맞춤형 품종 개발이 성과를 내자 김포, 강화, 포천, 청주 등지에서도 국산 품종이 외래 품종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2017년 8만 2천 헥타르였던 외래벼 재배 면적은 올해 2만 8천 헥타르로 67% 감소했습니다. 이런 그 신품종들이 그 각 지역의 브랜드를 갖다가 강화를 시킴으로써 우리 소비자분들은 더욱더 이제 안전한 먹거리들을 즐기실 수 있고요. 농진청은 외래벼 재배 면적을 2027년까지 1만 헥타르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올해 장마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산에선 토사가 쏟아져 내려 도로나 마을을 덮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표면에 쏟아지는 산사태와 달리 산 전체가 밀리는 땅 밀림 현상은 그동안 미리 알기가 어려웠는데 국내 연구진이 땅 밀림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굴암과 불과 2km 떨어진 경주 토함산 자락입니다. 누군가 도끼로 찍어놓은 것처럼 산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땅 밀림과 산사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활동의 차이가 납니다. 산사태는 갑자기 한 번만 일어나는 반면에 땅 밀림은 지속성이 강해 재발에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질과 토질, 이동 속도, 유인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산진의 토사 사고 대부분은 산사태로 20에서 4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산사태와 다른 산 전체가 밀리는 땅 밀림 현상도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20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에서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땅 밀림 위험성을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와이어 신축계, 지하 수위계, 구조물 변위계 등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유무선 통신을 통해 땅 밀림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산사태 예측 기술이 표층 붕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땅 밀림 예측 기술은 표층은 물론 땅속 모니터링도 함께 수행합니다. 특히 현장에 꼭 가지 않아도 GPS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땅 밀림의 발생 속도와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어떤 산에서도 땅 밀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인력, 사람이 직접 이제 뭐 측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했다면 무인원격 감시 시스템은 센서하고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설치된 센서가 계측하는 관측 값을 통신을 활용하여서 원거리에서도 그 현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땅 밀림의 60% 이상은 도로 개설이나 공업단지 조성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전국 산지에 땅 밀림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땅 밀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최근 부산 영도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문을 열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지역대학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안수민 기자입니다. 최근 영도구에 들어선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개장 이후 열흘간 3만 명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활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관람객이 오감으로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 부산 외에 제주와 강릉, 여수 등에서도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호응을 얻고 있고 영종도와 파주, 속초 등 전국 곳곳에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관련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 하지만 미디어 아트라는 신생 분야에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산업계에도 경력자를 뽑기가 쉽지 않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데려오기 힘들고 그리고 어설프게 잘하는 분들은 네. 뭐 좀 있지만 검증하기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산업과 지역대학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업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맞춤형 인재를 얻고 지역은 떠나가는 청년과 창작자들을 잡을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네. 이 분야의 그 창작자들 그리고 뭐 컨텐츠를 만드실 분들 그 외에 옆에서 도움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향후 지역 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과의 연계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파키스탄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보건부는 이 환자는 최근 중동 한 국가에서 귀국했다면서 해당 환자가 새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육상 국경 검문소와 공항 직원들에게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귀국자들 가운데 엠폭스 감염 증상이 있으면 샘플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은 현재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처하려면 백신 접근성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며 국경 봉쇄와 같은 수단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매거리 해리스 WHO 대변인은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이 유일한 발병 억제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엠폭스 발병 지역의 백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기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폭스는 가까운 개인 간 접촉을 통해 번지는 병이어서 국경 봉쇄 여부와 큰 상관성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권 시기에도 연준과 많은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왜 연준을 길들이려는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금리 결정 과정에 미국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는 좀 황당합니다. In my case, I made a lot of money. I was very successful, and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in many cases, people that would be on the Federal Reserve or the chairman.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은 확실합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는데 반대합니다. 통상 정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트럼프 캠프는 연준 이슈를 통해 해리스 캠프와 정책 차별화를 부각하고 싶어합니다. The Fed is an independent entity, and as president, I would never interfere in the decisions that the Fed makes. 집권 시절 연준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연준에 시비를 거는데 한몫합니다. 트럼프는 고율 관세를 앞세운 통상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무역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조치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잇따라 인상해 달러와 강세를 불러왔습니다. 계속된 압박에도 연준이 행정부를 따라주지 않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강등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I didn't ever threaten to demote him. There's been some talk that you might demote him to the number 2 slot. I'd be able to do that if I wanted, but I haven't suggested. 트럼프는 연준을 재집권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이 때문에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본격적인 연준 길들이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측근들이 비밀리에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대통령과 상의해야 하고 재무부 권한을 재검토해 연준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독립성 유지가 생명인 중앙은행에 대한 개입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이 개최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로홉체프 국장은 이 방문으로 양국 정상의 상호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양국 관계와 다양한 교류를 강화할 기회의 넓은 지평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이는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는 북러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대의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30대 여성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성폭행에 이어 살해까지 당한 사건이 일어나 인도 전역에서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신속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병원 내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촛불 시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수련일을 중심으로 의료인 수십만 명이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콜카타의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잠들었던 30대 수련의가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자원봉사자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관습이 바뀌길 바란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틀 뒤 귀국장에서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안세영은 작심 발언 후 열 하루 만에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협회가 변화의 퀴를 진 만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세영의 입장은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김학균 총감독을 비공개로 불러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라며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협회 정관상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시원한 발차기로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준 선수가 YTN을 찾았습니다. 방송도 경기만큼이나 유쾌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발차기까지 시범을 보인 생생한 방송나들이 모습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금빛 발차기를 선보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이 YTN을 찾았습니다. 귀여운 얼굴에 순박한 웃음까지 도복을 벗으면 앳된 20살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폐막식 기수까지 임무를 다하고 파리에서 귀국한 지 사흘째. 피곤한 기색도 없이 생방송도 능숙하게 해내고 쏟아지는 관심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부담이라기보단 다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윙크 세리머니는 물론 상대 선수를 얼어붙게 한 돌려차기도 스튜디오에서 선보였는데 가공할 높이에 앵커들의 찐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금빛 발차기 쳐주시죠. 이게 높이 자체가 좀 상상 이상입니다. 올림픽 경기 직전에도 긴장보다는 설렘을 느꼈다는 박태준. 이렇게 멋진 시합장에서 뭔가 또 다시는 시합을 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설레고 또 이런 시합장에서 나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재밌겠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 속 가사처럼 박태준이 파리올림픽에서 선보인 금빛 발차기는 본인뿐 아니라 전 국민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선수 생활하는 동안 가장 옆에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에도 항상 옆을 지켜주시고 뒤에서 뒷바라지 든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태준은 부모님에게 보낸 영상 편지도 발차기만큼이나 거침없이 하지만 묵직하게 전달하며 방송국 나들이를 마쳤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5년 만에 리그 4연승 기쁨을 맛봤습니다. 서울은 K리그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22분 터진 루카스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제주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최근 김천과 인천, 포항에 이어 제주를 연파한 서울은 2019년 4월 이후 5년여 만에 리그 4연승을 수확했습니다. 또 승점 42를 만들며 5위로 한 계단 올라서 상위권 도약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대구는 김천을 3대0으로 완파하고 8경기 무승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미래 보는 한국 시리즈로 관심을 끈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기아가 1위 팀의 저력을 과시하며 LG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8회까지 2점 차로 끌려가다 9회 초 LG 마무리 유영찬을 상대로 석점을 뽑으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나성범이 역전 2점 홈런을 뽑으며 해결사 역할을 했고 이보다 앞서 김도영도 추격의 발판이 되는 선제 타점을 올렸습니다. 4게임 차 선두였던 기아는 2위 LG를 5게임 차로 따돌렸습니다. 두산은 수원 원정에서 시라카와의 8이닝 무실점 호투를 바탕으로 KT에 승리하고 올 시즌 4번째로 6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창원에선 삼성이 NC를 8연패 수렁에 밀어넣었고 롯데는 키움을 완파하고 6위 KT와의 승차를 1게임 반차로 좁혔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수 와이스가 8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고 삼진을 12개 잡는 역투 끝에 SSG전 6연승을 거뒀습니다.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 초소 부근의 미르나무 가지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자르면 안 되지 않냐? 그 우리가 심은 나무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했어요. 북한군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갑자기 집단적으로 공격합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감돌았으나 북한 주석 김일성이 유엔 측에 사과문을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함께 생겨난 남북의 공동 경비구역입니다. 특히 76년 8월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 상징으로 세계 유일의 냉전 잔재입니다. 고 정주현 회장이 소대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 방북길에 올라 화해와 협력의 장소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남쪽으로 내달리는 귀순자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은 군사 분계선까지 넘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나눈 역사적 악수. 분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냉전의 상징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동서 800m, 남북 600m 규모의 대치의 현장이지만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잘 세우셨나요? 광복절 징겁다리 연휴다 보니까 또 그냥 보내기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많이 혼잡하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인 오늘은 최근 4주 대비 교통량이 약 30만 대 더 증가하겠습니다. 역시 여름철답게 강원권으로 가는 길들 위주로 먼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부근 2km 구간이지만 흐름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설악 부근 이렇게나 꽉 막히는 이유는 전방에 고장차 영향 받기 때문입니다. 전방 주시 잘하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자체도 이제 증가하면서 초입 부근인 미사부터 밀리면서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이제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용인 부근에서 정체가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에는 이천과 원주 일대를 포함해서 최대 정체가 예상되니까 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또한 기상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고창 분기점 부근 안개가 꽤 짙어 보이는데요. 특히 교량 같은 곳 지나실 때는 안개등이나 비상등 활용하면서 더욱더 신경 써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 싶으시면 꼭 감속 운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열대야가 기록적입니다. 열대야 연속 일수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로 2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관측 사상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낮에는 폭염입니다. 서울이 35도, 대구가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6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지만 이후에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